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성취와 보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제6강입니다. 조선 왕조가 단군조선을 개성했다고 라고 묻는 것이 오늘 강의의 제목과 주제가 되겠습니다. 1392년 고려 왕조를 대신하여 조선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 이후 518년간이나 지속한 이 조선 왕조 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선 왕조 518년간 한국인들의 특질이, 정체성이 결정되었다, 중요하게 형성되었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가 오늘날 근현대 유럽사의 불가결한 어떤 전제를 이루듯이 오늘날 한국사를 이야기를 할진데 조선 왕조는 더불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왕조다. 따라서 조선 왕조 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묻고 캐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지금 그 비판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미래엔 출간 61쪽에는 박스 기사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기사의 제목은 새 나라의 이름을 다시 조선으로 정한 이유는, 다시란 것은 예전에 조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정한 이유는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침입과 원의 간섭에 저항하면서 우리 민족은, 이 우리 민족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후예이기 이전에 다 같은 단군의 후예라는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조선의 성립은 단군, 그가 세운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삼는 역사인식 위에서 이루어졌다. 평양에 단군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낸 것도 이러한 단군 개성 의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삼국으로 나뉘기 이전부터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각축하다가 통일되기 훨씬 이전부터 단군의 후예였다. 동일한 역사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인식이 몽골 침입 이후에 강해져 가지고 조선 왕조가 국호를 조선이라 한 것은 그 단군이 세운 고조선, 그 단군조선을 개성하는 의식을 애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정한 단군의 표준 영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조선 왕조는 단군 조선을 개성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저는 이 대목을 읽는 순간 좀 심했다, 심한 거짓말이다, 심각한 위선이다. 역사학자들이 조선 왕조가 왜 조선인지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심각하게 위선을 범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조선왕조 실록, 태조실록 2년 2월 15일자 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성계, 고려 말기에 패군공신 이성계가 사실상 그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친히 궁정 쿠데타를 한 거죠.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이 새로운 왕조를 이름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자력으로 정하지 않고 중국 황제, 당시 중국의 명의 태조 주원장에게 정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화령이라는 두 개의 국호를 건의합니다. 화령이란 것은 그 이성계의 출신지, 함경도의 지방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성계 출신지를 따서 화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황제 폐하께서 좀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종의 상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원장 명태조가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그 유래도 길다 하면서 조선으로 하라라고 정해줍니다. 그렇게 그 명태조의 결정이 내려오자 이성계와 더불어 새로운 왕조의 건설에 참가한 그 신하들이
황제를 칭송하면서 성인이 왕통을 창시하시니 기자의 옛 봉토를 다스리며, 이 성인은 이성계를 말합니다. 새로운 왕통을 창시하셔서 기자가 옛날에 그 중국으로부터 받은 봉토를 다스리시며 황제의 명령이 아름다워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호가 생겼죠. 저는 한국 역사학자로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분들도 이 책임 집필자 두세 분은 교수들이니까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계를 도와서 사실상 건국의 주인공으로 역할했던 정도전이 선 조선 경국전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큰 법제의 대강을 밝힌 책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법전은 아니고 일종의 그 사설 법전입니다만은 법전으로서는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경국전의 국호라는 부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잘 읽어보십시오. 해동의 여러 나라는 국호가 일정치 않았다. 박씨, 성씨, 김씨의 경우는 신라를 칭하였고, 온조는 백제를 칭하였고, 고조몽은 고구려를 칭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쪽 구석땅을 함부로 차지하고 중국의 명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국호를 세우다가 서로 침탈했으니 어찌 좋기 나라의 실체가 있었겠는가? 이 조선왕조를 건립한 이른바 새로운 유교라는 철학을 받아들인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은 이성계를 옹립해서 새로운 왕제를 세우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신라, 백제, 고구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변방에서 몇 개의 시족들이 제멋대로 땅을 차지하고 제멋대로 나라 이름을 지었고 또 서로 다투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정도전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벌써 13세기 후반 14세기에 활동했던 중국으로부터 유학을 받아들인 이른바 신진 성리학자들의 역사의식 가운데서 이러한 요소들이 물씬 성숙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정도전은 말을 계속합니다. 지금 천자가 명하기를 오로지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그 유래가 길다 라고 한 것은 그 이름을 근본으로 하여 실체를 지은 것이다. 명실상부하다. 명분과 실질이 일치한다. 조선 예전에 한번 있었던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따서 또 지금 다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 명실상부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제 건립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정도전의 역사의식, 이 바로 조선 건국 주체들이 갖고 있던 자국사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해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또 속편으로 호수는 어디라는 책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의 결코 창조적인 돌발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학계에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속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선배 역사학자들이 다 해놓은 이야기들이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의 건국 주체들은 이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나라를 개성 부활시켰다는 역사의식에서 그들의 역성혁명을 정당화했고 그 위에서 중국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왕조를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어떤 나라가 바로 기자예요. 기자조선입니다. BC 한 1100년경에 1200년 그 경에 은나라가 망하고 중국에서 주나라가 들었을 때 은의 왕족인 기자가 은의 유민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건너와서 팔조 건법을 비롯한 문명의 법을 시행함으로써 캄캄한 야만에 땅에 문명을 심어서서 밝히 인륜을 드러내는 문명국가가 성립했으니 그게 바로 기자조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조선은 무슨 사료적인 고고학적인 무슨 증거나 어떤 문헌적인 고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BC 1세기에 사바천의 사기에서 처음 등장한 하나의 설화인데요. 역사적 실체로서 조선은 우리 한국 고대사
를 리드하고 있는 노태든 교수와 그의 후배들과 제자들,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이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소개했습니다만은 가장 실정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BC 7세기 또는 BC 4세기경에 오늘날의 요하 중류의 동쪽편, 오늘날의 심양 일대에서 등장한 정치체입니다. 중국인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조선이라는 말은 출신 또는 숙신 그런 말에서 어음이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BC 4세기에 등장한 조선이라는 요하중류의 정치체가 연나라와 전국 육국의 하나인 연나라와 충돌을 해서 한반도로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게 BC 3세기경입니다. 청천강 이남 평양으로 중심지를 이동했고, 그 다음에 연나라가 망하자 연인 위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BC 2세기 말에 이 조선이라는 정치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BC 109년에는 한무제가 이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거기에다가 낭랑을 비롯한 한의 9년을 설치해서 이후 한 400년간 AD 한 3세기까지 존속을 하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원 1세기에 기자설화는 노태든 교수에 의하면은 한반도 북부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국인이 만들어낸 신화라기보다도 하나의 설화에 불과합니다. 사기에 이것이 기록된 이래 10세기 이후 역대 중국 황제가 고려의 국왕을 책봉하는 근거로서 기자가 옛날에 봉해한 적이 있는 그 땅을 이제 당신이 다스리라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책봉문을 내려줄 때는 대체로 이 기자 조선 설화를 근거해서 중국의 고려에 대한 어떤 종주권을 나타내는 외교적 자원으로 활용되었죠. 고려 역시 이 기자 설화를 활용해서 중국의 정치 세력이 자국의 영토를 침략한다든가 주권을 제약할 때는 또 이 기자 설화를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란이 고려를 침입을 했을 때 고려는 강하게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본국은 기자의 나라를 이어받아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다. 그런데 왜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죠. 이런 식으로 기자 설화는 오히려 고려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충수각은 1325년에 평양에다가 기자사당을 건립하면서 기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봉해짐으로써 예약과 교화가 이로부터 행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설화는 고려왕조 시대에 중국, 거란, 금, 요 또는 송과의 외교 관계를 상호 이해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명분으로서 활용되는 가운데 존속되어 왔습니다. 계승되어 왔는데, 그렇지만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고려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계승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다원적인 세계관, 천하관을 소유한 가운데 독자로 황제의 천자에 상응하는 국가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황제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칭호, 특히 황후에 대한 어떤 칭호가 발달했고요. 무엇보다 하늘에 대한 제사를 고려의 왕은 직접 거행을 함으로써 천재를 고수함으로써 독자의 천하의 중심인 국체의식을 보존을 했습니다. 고려는 고려 초기 전기에 문종년간에 9명의 공후가 있었습니다. 문종이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조선공, 계림공, 상한후, 부여후, 금관후, 변한후, 진한후. 조선공이란 건 기자를 말합니다. 계림은 신라왕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지방의 왕들을 통합한 고려의 조정으로서 독자의 세계 중심, 소천자로서 고려, 이와 같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 역사의식은 크게 말해서
고려 말기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명나라가 들어서서 한반도 북부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니까 요동정벌군을 일으키죠. 왜 요동인가? 이건 참 할 이야기가 참 역사학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만큼 독자의 궁극의 의지를 갖고 요동을 포함한 구강토에 대한 지배의 의욕과 상응하는 궁극의 의지를 갖춘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다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를 수는 없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하의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요동정벌군이 회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정구태타를 위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는 중국인이 만들어낸 기자설화, 그것을 역사적 실체로 둔갑을 시킨 후에 이제 다시 기자조선을 계승해서 조선이라는 왕조가 아름답게 재건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단군조선을 계승한 민족의식의 고향이다. 그리고 그 책 뒤를 읽어보면은 이제 민족문화가 조선 왕조에 들어서서 고향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종족의 시조로서 단군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는 것과 하나의 문명과 역사의 정체성, 주체성으로서 조선 왕조가 갖는 기자 조선의 강조는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족과 문명, 역사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선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것인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의 책 세종원과의 성군이가 또는 호수는 어디에라는 거기 책에서 제가 자세하게 썼고, 또 저희 이승만 TV 이전 강의에서도 몇 차례 강조를 해서 이승만 TV 애청자들은 익히 잘 아는 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 세종년간에 세종은 지난 1000년간 지속되어 왔던 하늘에 대한 제사를 드디어 폐지합니다. 병계랑 같은 중신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그 중신들이 다 죽고 조정에서 물러나자 이른바 세종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종은 평소의 소신에 따라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폐지했습니다. 제후가 되어서 중국의 천자의 봉함을 받은 제후가 되어서 천자에 의해 천재를 행하면 옳지 않고 오히려 행하게 되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은 중국을 동생이 형을 섬기듯이 또 지성으로 성의껏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천리의 자연스러운 이치라 했는데 지성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가 기자가 봉했던 땅을 지키어 아무쪼록 동방을 다스리는 직책을 다하겠었다. 이런 식으로 명황제에 대해서 4대의 예에 서기를 다했습니다. 명황제가 몇 차례 감동을 할 지경이었죠. 그러면서 천자의 예로서 군례를 폐지합니다. 정벌군이 나갑니다. 대마도도 정벌하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 평안도, 육진과 북쪽에 국경을 개척하죠. 정벌군이 갑니다. 고려 때는 이 부어를 내립니다. 황제가, 고려왕이 부어를 총사령관에게 내립니다만은 그 부어를 내리는 이 천자의 고유한 군례를 폐지합니다. 조선왕조가 설정한 군례는 나중에 올해나 국조 올해 같은 걸 보면은 일종의 섭진예입니다. 군사훈련의 예지. 막상 궁극의 의지를 상징하는 도끼를 내리는 것은 천자의 예는 폐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후 두고두고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왕래의 가례화입니다. 여걸제의 폐지에서 아버지 왕이 죽으면은 3년상을 치르죠. 3년 동안 흰 상복을 입고 정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후라는 하나의 제후의 조선 왕조는 제후의 집안이죠. 그걸 국이라 했습니다. 제후의 집을 가지고 나라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대부 양반의 집이 있듯이
대부의 집이 있고 이 집의 예를 정한 것이 가래죠. 그래서 조선 왕조의 국내는 제후가의 가래화로 인륜에 충실한 가래로 변질을 했습니다. 고려의 국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5일간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상복을 벗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륜에 구애될 수 없다 해서 상내는 간소하게 치르고 만기를 칠람하는 왕의 의무에 충실했다면 조선의 왕은 그야말로 인륜에 충실한 효에 충실한 그 가래를 실천을 했습니다. 결국 조선 왕조는 천자를 정점으로 한 예의 국제 질서로서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이런 것이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드디어 16세기가 되면은 기존의 군신관계에서 다소간의 형식적이고 어리적인 군신관계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부자관계로 명가의 4대 관계가 심화합니다. 사실상 면제국의 일개 번방으로서 일개 지방으로서 스스로를 동화시키고 있는 정신적인 정치적인 제도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그대로 임진왜란을 거쳐서 이후 더 강화됩니다. 흔히 나중에 비판하겠습니다만은 18세기가 되면은 조선 왕조의 그 민족주의 의식이 다시 고양된다 합니다만은 그 한두 사람이 역사책에 나오는 몇 마디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조선 왕조가 남긴 각종 기록들, 소설, 그 다음에는 판소리, 그 다음에는 음악, 그 다음에는 미술, 모든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 왕조는 중국의 한 번방으로서 자기 자신을 통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18세기 말 정조연간에 병조자랑 정동관이 왕의 명에 따라서 서울을 찬양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성시전도시라 하는데 그 성시전도시를 보면은 서쪽 끝 곤련산은 가없이 커서 한 줄기 동쪽으로 내달아 백두로 솟았고 저 중국 서쪽에 천하제일의 곤련산이 있습니다. 이 곤련산의 전기가 동쪽으로 쭉 내달아서 백두로 솟았고 그 백두 전기가 또 다시 태백 정간을 타고 한반도 곳곳에 뿌려지는 가운데 묘향산에는 옛날 신이 내려오고 당군을 이야기한 거죠. 대동강에는 맑은 사람이 이르는데 기자를 말하는 겁니다. 조그만 계림과 송악, 신라와 고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누추한가?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누추한 나라였어요. 마음대로 이름을 짓고 중국 천자의 성인을 받지 않고 땅을 차지하면서 나라를 칭했으니 누추하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이 흑성리에 상스러운 기운이 어리어 성인께서 우리 왕조 세우면 쌓인 덕이네. 오랫동안 덕을 쌓아서 드디어 상스러운 기운이 뭉쳐서 우리 조선 이 아름다운 한성 이나 새로운 왕조를 창업했네 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의식의 시입니다. 이것이 주류적 역사의식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5세기 초에 민족은 있었는가? 우리 민족은 몽골 이래로 당군의식을 강화 개성해 왔다 하는데 그 우리 민족은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주장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학계의 지금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 이 책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의 박찬성 교수, 한국사 연구자입니다만은 민족주의라는 이 책에서 이 민족이라는 건 서유럽 건세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중세의 농노동, 중세의 지방민들, 그리고 중세의 종교의 지배를 받던 어떤 교구민들이 하나의 국민국가 단위로 어떤 정치적 공동체로 재구성된 그 의식을 가지고 민족이라 합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여러 가지 문학, 서사시, 상징 이런 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민족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상응하는 15세기에 말이나 개념은 없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 대신에 여진, 일본, 거란 등과 대비되는 또는 중국의 화종, 중화의 종족과 대비되는 종족 개념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치체 간에 그 정치체가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신라는 신라대로, 고려는 고려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민족 어떤 그 의식이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삼국 통일 이후에 삼만이 일가를 이룬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인 건 그 지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체 정치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박찬성 교수는 이종족과 대비된 종족 개념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노비 기생된 천민들은 과연 조선의 지배 종족들, 지배 세력들, 양반 관료 지배 세력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종족으로 생각했던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제가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책에서 그런 식의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인구의 한 40% 가까이 된, 많게는 50% 가까이 된 천민들을 동일 혈연을 계승한 종족으로 파악했을까, 감각했을까,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세기를 서술하면서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기자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그 문명의 전통을 계승한 중국의 성인을 받은 새로운 문화 문명 집단이다, 새로운 왕자다라는 이 문화적 정체성, 당시의 국제 환경, 국제 조건에 규정된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 고양됨과 더불어 종족 의식이 자각되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다르다, 우리는 동이족이다, 우리는 이종이다, 중국과 다른 종족일 뿐만 아니라 오랑캐 이종이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 중국의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어떤 문화의 국가가 되었다, 문화 문명의 사회가 되었다, 이게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자설화를 전면적으로 국가의 신화로 받아들일 때 언제부터였느냐? 기자가 동도한 또 BC 천정경부터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은 뭐냐? 당연히 종족의 시조가 언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자설화를 국시로 받아들인 것 동시에 단군 신화도 동시에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지성사대에 충실했던 세종이 세종 7년에 평양에다가 단군 사당을 세우라라고 한 것은 결코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의 복합성을 교과서에다가 알기 쉽게 쓰도록 해야죠. 그래야 조선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를 우리의 후세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비판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오늘 한국 선진민족을 지향하는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이 다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군조선을 계승했다고 심한 거짓말이거나 위선이다,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